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시리고 아픈 진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방 안에는 스마트폰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여러분의 지친 눈가를 비추고 있겠네요. 혹시 오늘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거실을 지나치며 마주친 아이의 무심한 눈빛에 내가 알던 그 아이가 맞나 싶어 낯선 소외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마주할 진실은 때로 너무나 날카로워서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정직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마세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직면하는 것만이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여러분의 밤이 어떤 풍경 속에 머물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순간 많은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더 낮아져서 아이의 비위를 맞춰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지독한 믿음이 지금 당신을 그 누구보다 빨리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식의 태도가 변한 건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시간도, 돈도, 체면도, 그리고 마지막 보루여야 할 자존심까지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존경받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퇴직금도 없고 휴일도 없는 무급 종업원인가요? 슬프게도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라는 까다로운 손님의 눈치를 보며 주문하지도 않은 사랑을 배달하고 거스름돈 대신 무시라는 팁을 받습니다. 과유불급, 고유부지라는 옛말이 있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독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분화 과정에서의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냥 버릇이 없어진 겁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자식을 처벌하는 법이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처벌하는 건 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죄책감이죠.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다 해줄게 라는 말이 습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권위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처럼 공허해집니다. 자식은 영리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받아준다는 것을 학습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편안해집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안도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편해지면 태도는 무뎌집니다. 무뎌진 태도는 거친 말로 이어지고 그 거친 말 앞에 부모는 더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잔인한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효도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모님 용돈 드릴 때 계좌이체 수수료 안 아까워하기 정도가 아닐까요? 혹은 부모님이 카톡 보냈을 때 일시간 안에 숫자 1 지워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우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자식에게 인정받기 위해 마치 편의점 행사 상품처럼 자신을 1+1로 끼워 팔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착각합니다. 자식이 무리하게 굴면 내가 더 다정하게 다가가야 아이의 마음이 녹을 거라고요. 자식이 차갑게 굴면 내가 용광로처럼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끈적한 사랑이 아니라 서리발처럼 분명한 경계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붙잡아두는 힘이지만 경계는 그 관계를 건강하게 살리는 숨구멍입니다. 사랑만 있고 경계가 없는 관계는 마치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배와 같습니다. 그런 배 위에서 존중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는 없는 법이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왜 자꾸 작아지는지 아세요? 왜 자꾸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입에 달고 사나요? 왜 자식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멍드는 것은 보지 못하시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스스로 부모라는 당당한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친구 같은 부모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계급장 떼고 막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며 평가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급격히 상승하는 순간 중 하나가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신체적인 통증과 거의 동일한 뇌 부위를 자극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픔을 참고 또 참습니다. 왜냐고요? 착한 부모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부모라는 꼬리표는 때로 자식에게 만만한 샌드백이라는 허가증이 되기도 합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요새는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상전 모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그 귀한 자식이 어느덧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지휘봉을 흔들고 있다면 그 지휘봉을 뺏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더 흔들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세우는 가장 짧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길게 설교하지 마세요. 길게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마세요. 대신 단단한 한 문장만 그 아이 앞에 놓으십시오. 그 문장은 당신을 살리고 잠자던 자식의 양심을 깨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말은 여기서 끝내자. 이 문장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경계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말하면 비굴한 부탁이 되고 경계만 말하면 살벌한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함께 말하는 순간 무너졌던 집안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질서 앞에서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기 주저하는 이유는 아마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집안 분위기가 더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경계 없는 인내의 끝은 결국 폭발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관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뿐입니다. 당신은 폭주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부모가 되고 싶으실 테죠. 조용히 단단하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짧아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낮아도 마음이 견고한 상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식의 무례함은 당신이 못나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에 자식이 그 가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공기처럼 늘 곁에 있으니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그 공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식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의점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된 걸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게 된 그 시작점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벼락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진행된 허용의 습관이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씩 깎아내며 자식에게 내어줬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기울어진 관계를 만든 것이죠.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영화 대사로도 유명해진 이 말은 사실 우리 집 안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피곤해 보이니까, 공부하느라 힘들 테니까, 혹은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우리 애는 편할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삼켰던 그 시간들이 결국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질서가 사라진 곳에서 존중은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례함이라는 잡초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죠.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존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spect의 어원을 아시나요? 라틴어 respicer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다실에 보다 스피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당신을 다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시야 밖으로 치워버렸나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을 가볍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도 금방 풀려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먼저 사과하는 건 항상 부모님 쪽이지. 이런 학습이 반복되면서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변질되고 당연함이 쌓이면 무례가 되며 무례가 임계점을 넘으면 무시가 되는 법입니다. 학술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자면 세대 간 경계 해체와 그에 따른 후속 세대의 보상적 자기의 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아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서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를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자신을 서포트해야 하는 하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농담 한번 해볼까요? 요새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카톡 일십 전쟁입니다. 자식에게 정성껏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숫자 1은 사라졌는데 답장은 오지 않을 때 그 고요함, 이건 거의 고도의 심리전이나 다름없죠. 밥 먹었니?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묵묵부답은 마치 나는 지금 당신과 소통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선언 같습니다. 또 하나, 사춘기 자녀의 방은 쓰레기 매립지보다 위험하다는 사실 아시죠? 매립지는 관리 규정이라도 있지만 아이 방은 들어가는 순간 사생활 침해라는 죄명으로 즉결 처형감이 되니까요. 부모가 중년 이후에 겪는 가장 큰 공포는 두 가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떠나 멀어질까봐 느끼는 외로움의 공포, 그리고 불안한 노후에 대한 공포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늙어서 예민해졌나?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는데 내가 속이 좁은 건가? 라며 자기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해진 부모 앞에서 자식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집니다. 부모가 기준을 내리면 자식은 그 기준을 더 밑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비밀번호 없는 ATM 기계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언제든 원할 때 인출할 수 있고 심지어 잔액이 부족하면 기계 탓을 하며 발로 걷어차기도 하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은 그들이 뱉는 가장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관계의 위계 질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가 더 애를 씁니다. 전화 한 통 더 하고 맛있는 것 더 챙겨주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 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럴수록 자식의 뇌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한테 매달리고 있구나. 이 결론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력입니다. 그리고 지배가 시작되는 순간 존중은 영영 작별을 고합니다. 농담 삼아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조절하진 않으셨나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병사처럼 아이의 기분을 살피며 거실을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부모의 자리가 아니라 포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희생적인 부모가 곧 선한 부모라는 신화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잃은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를 물려준 사람도 아니죠.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는 단 한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헐값에 내주지 않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 태도죠. 이 당당한 자기 존중의 오라가 말보다 먼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의 문제는 무례함이지만 그 무례함이 자라난 토양은 부모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외로울수록, 우리가 인정받고 싶을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낮아짐은 겸손이 아니라 굴욕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다시 존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자식은 비로소 선 앞에서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밤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무서워서 그동안 참아왔는가? 내 목소리를 내면 정말로 모든 것이 깨져버릴까봐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이미 깨져 있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평화롭지만 그 아래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고인 물을 퍼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철학의 바다로 노를 저어 가보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내며 삶의 정수를 길어올린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보죠.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화려한 말솜씨나 서슬 퍼런 기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중심이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감정의 승부가 아니라 품격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비단결 같은 옷을 입거나 고상한 말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서늘한 자기 선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존중할까요? 완벽한 사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지키며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관점에서 존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엄격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가족 사이에 무슨 질서냐? 사랑하면 다 이해해 주는 거지라고 반문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경계 없는 사랑은 마치 둑이 터진 강물과 같습니다. 처음엔 시원하게 모든 것을 적셔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온 집안을 집어삼키고 기둥을 썩게 만듭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져오는 역설적 소외 현상이라는 학술적 담론이 시사하듯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만만한 배경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명품 브랜드들이 일부러 재고를 불태워버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에게나 싸게 팔리면 그 브랜드의 품격은 사라지니까요. 조금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도 이 희소성의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을 가벼이 여기는 고약한 습성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수고를 대신하고 자식의 잘못을 대신 감당하며 자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헐값에 내놓으면 자식은 그 희생의 무게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감사로 바뀌지 않고 오직 당연함이라는 괴물로 자라날 뿐이죠. 농담 한번 해볼까요? 요새 효도 계약서가 유행이라면서요. 용돈 안 주면 아파트 증여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비로소 부모 대접을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참 씁쓸합니다. 어쩌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갑질 당하지 않으려고 법의 힘까지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됐을까요? 또 손주 봐주는 할머니들이 손주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하시는 말씀, 그거 단순한 농담 아닙니다.
자식에게 내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 방어 기제일지도 몰라요. 하나 더, 명절에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시장 봐놓느라 허리가 휘는데 막상 오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식 뒷모습 보며 내가 저 녀석 밥 해주려고 태어났나 싶으시죠? 그럴 땐 과감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고 여러분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세요. 그게 품격의 시작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모의 품격은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사랑은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아나무인으로 만들고 있나요? 진짜 사랑은 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발음은 불편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쓰고 당신의 취향을 당당히 말하며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세요.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은 비로소 그 선 앞에서 멈춰서서 부모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희생을 자처하는 부모의 내면에는 자식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보상 심리죠. 하지만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당신이 느끼는 그 분노는 사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보상받지 못한 희생의 비명입니다. 이제 그 비명을 멈추고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인정은 구걸할수록 멀어지고 존중은 요구할수록 비굴해집니다. 존중은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농담을 섞자면 요즘은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상전이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부모님이 숟가락만 들어도 밥상이 조용해졌는데 요새는 자식이 젓가락질 한 번만 잘못해도 부모가 눈치를 봅니다. 우리 애기 죽으면 어떡해? 라며 노심초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 죽은 자식보다 무례한 자식이 사회에 나가면 더 크게 깨집니다. 집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가 밖에서 남을 존중할 리 없죠. 결국 선을 긋는 것은 자식을 사회화시키는 가장 큰 교육이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부모는 세 가지 기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무시하는 말투는 그 즉시 멈추게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투를 배웠니? 라고 따지기보다 그런 말투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뜨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의 늪에 빠져 같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셋째, 사랑한다는 말과 동시에 경계를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나에 대한 무례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명료함이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멀어짐은 사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이죠. 아이가 반발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착한 부모로 돌아가면 자식은 역시 우리 부모님은 흔들면 흔들려라고 확신하며 더 세게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자식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부모님은 예전처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오늘 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인간이 서 있나요?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한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식의 마음을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내면에 어떤 기준을 세울지 고민하세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삶의 중심이 바로 서면 말은 짧아지고 행동은 묵직해집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이 자식의 무례한 입술을 닫게 하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집안 분위기가 꽃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면 목구멍에서 말이 탁 하고 걸려버린다는 걸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눈시울은 뜨거워지며 머릿속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다시 예전에 그 비굴하고 익숙한 착한 부모의 가면을 쓰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은 곧 훈련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순간의 감정으로 무너지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다시 일어선다고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입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이 흔들려도 기준만은 꼿꼿이 서 있게 만드는 실전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멈춤의 미학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투를 던지거나 당신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부모가 바로 쏘아붙이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난타전이 됩니다. 그 싸움터에서 자식은 젊음이라는 무기로 당신을 더 깊게 상처 입힐 것이고 당신은 결국 기준을 잃고 나가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한 박자 멈추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당신의 표정부터 정리하세요. 눈을 피하지 말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이의 눈을 응시하십시오. 이 찰나의 침묵이 당신의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바닷속의 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은 직후의 가재는 아주 연약하고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되죠. 하지만 그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가재는 결코 더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부모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존중받는 부모라는 더 단단한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농담 한번 해볼까요? 요새 아이들은 집안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면서 정작 고마워요라는 5글자는 뇌 용량 부족으로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마치 인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쓰다가 연결이 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짜증부터 내는 법이니까요. 또 하나, 사춘기 자녀의 방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양말 한 짝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고 엄마의 잔소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지 못하고 소멸해 버리죠. 하나 더 섞자면 요즘 효도의 정의가 바뀌었다죠.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스마트폰 기능을
짜증내지 않고 3번까지 설명해주면 그게 바로 현대판 심청이라고 합니다. 훈련의 2번째 단계는 짧게 말하기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은 훈계가 되고 훈계가 길어지면 그것은 구걸이 됩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설득은 상대가 나보다 위에 있거나 동등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려 애쓰는 순간 자식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 단 한 문장만 던지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말은 여기서 끝내자. 이 문장 뒤에 과거의 서운함이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설명을 덧붙이는 순간 그 문장의 힘은 설탕물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것은 가족 시스템 내 권위의 구조적 재배치 (structural displacement of familial author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위계를 말싸움이 아닌 전략적인 감정 절제로 다시 세우는 과정이죠. 당신이 말을 끝내고 나서 찾아오는 그 어색한 침묵을 견디셔야 합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말을 계속 이어가면 자식은 그 불안을 먹고 다시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으로 응수하면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무례함이 만든 공백을 스스로 대면하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기준을 선포하는 수단입니다. 3번째로 당신의 머릿속 장면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무시할 때 내가 부족한 부모인가 라는 슬픈 영화를 찍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부모라는 당당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 장면을 그리십시오. 자식의 거친 말들이 당신의 견고한 성벽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를 지킨다, 나는 기준을 지킨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짧게 암시를 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뇌에 입력하는 새로운 명령어입니다. 물론 자식의 거센 반발이 예상될 겁니다. 당신이 갑자기 변하면 아이는 엄마 요즘 이상해 갱년기야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 라며 당신을 다시 흔들려 할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항 테스트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며칠 가다 말쇼인지 시험해 보는 것이죠. 이때 흔들리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겠죠. 예민한 게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거다라고 짧게 답하고 다시 당신의 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일상이 자식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당당할 때 자식은 비로소 앞모습을 바로잡는다. 우리가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느라 허리를 굽히고 살 때 자식은 우리의 굽은 등만 보고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리를 펴고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산의 높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대화의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거실이나 식탁이 아니라 차분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으니 내일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라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례함이 터지는 그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방사능 지대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피하고 정제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빛을 고정하세요. 목소리는 낮아도 좋고 조금 떨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에서 공포와 망설임을 읽어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무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아이를 응시하세요. 그 서늘한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함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썩지 않도록 튼튼한 기둥을 다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입술을 작게 움직여 연습해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말은 여기서 끝내자.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호신술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길은 차가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질서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단호함이 결국 자식을 성숙하게 만들고 당신을 평안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어느덧 마지막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묵직한 결심과 함께 여전히 가시지 않은 일말의 불안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단호해지면 정말로 자식이 나를 다시 존중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적은 자식의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착한 부모의 유혹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달콤하고 도덕적인 얼굴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끝까지 참아야지.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며 당신을 다시 그 좁고 습한 희생의 감옥으로 끌고 가려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 감옥에 머무는 한, 자식은 영원히 부모라는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나누고 싶네요.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사고방식을 바꿀 때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당신이 수십 년간 무급종업원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당장 존엄한 개인으로 뇌의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부모 도식의 인지적 재구조화와 관계적 경계, 유지의 심리학적 내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부모라는 정체성에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버렸던 뇌를 다시 건강한 자기중심적 사고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농담 한번 섞어볼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사실 대단한 전세기도 아니고 금송아지도 아니잖아요. 그저 명절에 모였을 때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무급종업원 은퇴식은커녕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요즘 엄마는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라는 타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죠. 또 하나, 요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돼서 엄마가 뭘 알아라는데 그럴 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낳아서 이만큼 키운 것만 봐도 내가 너보다 훨씬 세상을 잘 안단다, 이 녀석아. 하나 더,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자식의 전부는 넷플릭스와 에어팟이더군요. 우리가 준 사랑은 광대역 LTE급인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2G폰보다 느리니
이제는 우리도 무제한 데이터 공급을 끊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귀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랑은 주되 당신의 인생은 지키세요. 사랑은 품되 당신의 기준은 세우세요. 자식은 당신 인생의 전경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내 존엄을 깎지 않는다. 나는 베풀지만 당연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부모이지만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 선언이 당신의 뼛속 깊이 새겨질 때 당신의 걸음걸이와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큰 산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산이 너무 높고 넉넉해서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산이 겪는 비바람과 고통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늘의 편안함만 누린 것이죠. 이제 당신은 그 아이에게 산의 서늘함과 단단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잃으면 자식은 삶의 질서를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자식은 비로소 인생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행동 수칙입니다. 결심은 말로 할 때 힘을 얻고 기록할 때 마음에 박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댓글창에 이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나는 사랑하되 무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짧은 순간이 당신의 낡은 패턴과 결별하는 공식적인 서약식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은 흔들리는 부모가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일 아침 자식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날아와 당신의 손이 떨릴 때 당신이 남겼던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이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당신의 존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는 기적 같은 날은 자식의 마음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한 바로 이 순간부터 그 변화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당신부터 믿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와 존엄을 누리는 빛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 고요의 무게가 온 방안을 덮어옵니다. 창밖의 소음도 마음속의 번뇌도 서서히 잦아들 시간이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베개 머리맡에서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던 그 책임감과 죄책감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속에 아주 작고 따뜻한 촛불 하나가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불꽃은 외부의 어떤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고요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당신의 온몸은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흐트러진 질서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아득히 먼 바다 너머로 페이드 아웃되어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로운 당신만의 요새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부모이기 이전에 빛나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을 것이고 당신의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존중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그런 당신의 변화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겠지요. 부드러운 어둠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당신의 꿈결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당신의 곁에서 이 평온한 주파수를 지켜드릴게요. 이제 마음의 모든 전원을 끄고 깊고 달콤한 안식의 바다로 몸을 맡기세요.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밤 평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